예, 지금 환경영향평가협회를 제가 협회장을 5년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서 한번 아, 들어보고자 저를 주제자로 부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세 분의 지금 이제 인사말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오는 느낌이 제가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환경영향 평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환경영향 평가는 정답처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차서 어느 선택에서 우리가 한 것이 선택을 잘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 정답을 찾고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모델을 하더라도 추세를 보려고 애쓰지 이게 예측했더니 정답이 1.2야 이걸 중요시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도가 원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원래 제도에.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사도 할 이유가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를 나중에라도 확인하려고 하고자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셔서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제 방법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행정 행위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고 절차 안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그동안에 규제를 좀 나아지게 했다 그러면 자꾸 절차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를 몇 번을 손을 대도 그 내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절차는 그 절차입니다. 해서 가능하면 이 절차 안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손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여기 자치도를 안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원도라고 써가지고 죄송하고요. 그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생각을 제가 평가로 치면 30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도 운영해 봤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정말 그 해류의 속도와 양을 손으로 다 그릴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럼 이 경험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게 되면 지금 원하고자 하는 어떤 개발과 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걸 선택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 선택성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제목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원도가 환경영향 평가를 품게 됐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이렇게 8가지 정도로 제가 만들어 왔고요. 제가 지표 동향 이거를 제가 하면서 처음 고민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는데 내가 환경만 갖고 논해야 될 자리인가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공감하는 게 있어야지 같이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저도 해봤더니 인구 감소 지역 지정한 거예요. 89개가 지정했는데 요게 강원도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북이나 전남 이런 데도 현재 그 인구 감소로 아마 이제 정치하시던 아니면 나라의 도정 살림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걸 고민이 있으시겠구나. 그럼 반사적으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겠다. 이런 공감을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보존자원 있고 가용지라고 써놨는데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연도입니다. 이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자연도인데 지금 강원도가 보시게 되면 1등급 비율이
1등급 비율이 보시게 되면 21.3%죠. 그 다음에 2등급 비율이 36.2%입니다. 우리나라가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이제 개발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정책성이 있지요. 해서 21 무조건 1등급은 이제 저희도 그래서 영양 평가를 하거나 뭐 할 때에 제척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긴 안 되겠다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경사도를 중첩해서 회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평가 제도에서 이 정도의 1등급 정도는 보존에 역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평가에서 1등급이라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개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등급 지역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개발을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접근성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가 요 정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당연히 답답하시겠다, 이런 공감이 됐습니다.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킬러 규제, 킬러 문항 떠나서 킬러 규제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이게 장관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서 환경부의 킬러 규제 혁파해가지고 화학물질하고 영양평가하고 첨단산업지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영양평가가 들어가 있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킬러 규제라고 나왔고, 이 킬러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해서 나왔던 것들은 보니까 이제 여기 스코핑, 스크리닝하고 재난 대응 긴급 사업하고 뭐 보안 내용, 이의제동제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제목의 킬러 규제라고 판단한 거에 비해서 현재 내놓은 대안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그냥 포럼에서 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인 것 같아서 이게 영양평가를 킬러 규제로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현재의 저희 영양평가가 지금 이제 어떻게 정부로부터 인식되고 있는지 그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여기다 하나 해놨습니다. 제도 소개는 간단히 드리면, 도입 목적은 이게 법의 1조에 딱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영양 미리 예측하고 보존 방안 마련하는 것이 정말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뭐냐면, 이거를 사전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허가하기 전에 하자. 그 다음에 환경의 용량을 고려해서 하자. 이런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로 하여금 그럼 환경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저감 대책이나 어떻게든지 관리 방법을 마련해서 이거 허가를 득하면서 사업비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 가치 확대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다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은 보존이고, 그 다음에는 차단이고, 이런 정책들을 저희 평가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 제도에서 저희가 약간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영향평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환경성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전략 환경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정책이나 프로그램, 플랜 쪽은 저희가 전략 환경 평가로 보고 있고, 프로젝트 단계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평가에서는 가능한 뭐냐 하면, 우리가 전략 평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따지고, 이때 보통 보게 되면 입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입지 선정을 2단계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영향평가 단계에서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오염을 얼만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변별되지 않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를 막 다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평가 단계에서 예측을 해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산이 거꾸로 가게 되죠, 배가. 그래서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향평가가 저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거의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여기 프로젝트의 단계에서의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입지의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라는 것을
특별자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도 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원래 영양평가는 인허가에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을 지원하는 항상 의사결정 지원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지원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정권자, 그럼 허가권자가 이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보통 표현을 의사결정 지원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독립적인 관리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규제라고 약간 표현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태죠. 이거 그럼 규제지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의사결정 지원형이었는데 현재 운영이 관리 규제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제도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그 제도의 이제 한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확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끔 제가 이제 저희가 예측 평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딱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남편이 키가 180이고 부인이 키가 160이면 자식이 몇 cm일까요? 여쭤봐요. 그럼 평균 내면 170입니다. 근데 170의 애가 나오냐? 그렇게 안 나오죠. 그게 불확실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부모의 유전인자를 몇 % 물려받으면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가냐? 유전자 다음에는 얘가 우유를 얼마큼 먹어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줄넘기 몇 번이나 따지게 됩니다. 이게 미래 예측의 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 예측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 기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답지는 아니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의 광역성이나 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준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달성하기에 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량적인 건 수출이 나와서 다툼이 없는데 정성적인 건 다툼이 항상 생기는 게 마련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경관 이랬는데 어떤 분은 저 경관 보고 이 그림 보고 어떤 분은 이 그림 이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이 그림은 저래 해석하게 되면 달라지는 경관 포인트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있어서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 효과입니다. 효과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 제도라든가 비점 오염원 관리라든가 신재생에너 정책, 이런 정책들을 환경영향 평가하고 잘 연동시켜 가지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환경영향 평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입니다. 단순히 그 기능 말고도 여기에 어우러진 기능들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술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강화됩니다. 강화되는데 막 강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술력이 있는지 알아야 강화시키죠. 영양평가에서 이미 이 제도가 있어도 영양평가에서 벌써 기술을 따져가면서 서서히 협의 기준을 하면서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기술을 판단해서 배출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영양평가가 주는 제도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절차인데, 절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영양평가 작성할 때 준비서 심의 협의의 단계가 크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안 작성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하게 되고, 본안 작성에서 협의를 하게 되고, 검토 전문기관이 검토를 하게 되면 협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해가지고 사업자가 이행하는 이런 큰 흐름을 저희가 이제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코핑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엄청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코핑이 영양평가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해서 이 어떤 평가 항목이 21개인데 이 중에서 이 사업에는 어떤 평가 항목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먼저 따집니다. 해서 그러면 오염원이라고 하죠. 저희가
사업이 오염원 특성과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상수원 보호에 가까이 있으면 수질이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따지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스코핑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절차도 지금 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 오염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절차를 생략합시다 해서 이렇게 절차 생략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요 스코핑이 엄청 중요한 어떤 저희 평가 제도에서 절차로 자리매김했다. 한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심의제도 운영하고 심의위원 구성하고 위원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게 있습니다. 강원도도 앞으로 만약에 특별자치도 독점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내용 측면을 강화하면서 할 수 있을까는 고려해 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인데 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업은 공개라는 단위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든 사업할 때 미리 공개하고 사업하는 분은 없죠. 땅을 미리 사고 계약을 하고 보통 영향평가 단계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때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평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결과 공유를 하든 모든 거든 좌우지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단계에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알게 된다. 이게 하나 중요한 거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캐션마크 하는 거 뭐냐면 이 공청회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제가 단어로만 알고 있어도 공공기관이 하는 게 공청회인데 보통 사업자가 하는 걸 공청회라고 용어를 줘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야 이거 이 공청회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는 설명에서 나온 것 중에 의문 나는 거를 한 번 더 심층 토론해요. 전문가 모시고. 근데 그걸 공청회로 표현하는 바람에 아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심층 토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전략평가하고 환경평가가 있어서 제가 이 환경부에는 이걸 갖다가 주민 참여 범위나 설명의 공청회 방법 여러 바꾸자고 하는데 현재가 환경부에서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앞으로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전략평가는 아까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성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노선을 갈 거는 결정을 거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는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설명회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영향평가할 때 저감대책 말하는 거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변별력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나중에 영향평가 단계에서 자꾸 도출되면서 이게 민원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협의 절차는 제가 이제 한가 드리면 협의 절차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환경부가 이제 접수하게 되면 협의기관은 이제 전달을 합니다. 검토기관으로. 근데 검토기관은 또 자문의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검토의견 주관은 형식적으로 환경부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토기관이 주관하고 있고요. 검토의견 성격은 형식적 자문이지만 실적 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의견이 오면 담당자가 정리해서 사업자한테 패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법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이 법으로 검토기관입니다. 시행령으로 과학원, 자원관, 연구원 하게 되면 5개의 시행령으로 또 검토기관입니다. 근데 만약 이분들이 심의 의견을 낸다고 치게 되면 한 사업자가 6번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규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자 입장에 받아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놓고서는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주면 이게 당연히 규제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접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고 이 심의에 이 검토 강원도가 협의권을 가져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심의가 사업자들이 심의라고 규제라고 느끼지 않고 협의 과정이라 느낄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볼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수행 내용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항목이 6개 분야에 21개 항목이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아까 스코핑해서 선택을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고 이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원래 이 절차가 이렇게 현황조사, 예측평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황평가, 예측평가, 대책평가, 이행평가로 정확히 명명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제가 이건 혼자 주장하는 건데 여기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수행 내용은 여기인데 여기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냐입니다. 왜 하냐.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야? 하게 되면 환경 현황 조사하게 되면 뭐냐면 일단 그 지역이 어떻다는 진단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 예측할 때 기초자료를 쓰이고 목표 설정할 때 쓰이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맞는 적정성과 활용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생겨요. 무조건 공동조사하자, 많이 하자, 많이 하면 뭔가 좋아지나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다고 답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해서 꼭 저는 주장할 때 이 데이터의 활용성을 보고 조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측평가는 뭐냐면 정성적 정량 기법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건 저감 대책이 엄청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겠죠. 예측을 했는데 목표 달성이 안 되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할 건지는 결국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저감 방안 수립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저희가 저감 대책 결정하면서 평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감 대책을 강화시킵니다. 처음엔 70% 처리하면 될까 하다가 안 되겠네 90% 처리 이렇게까지 가서 그것도 안 되면 발생원을 줄여야 되게 되면 규모 축소시킵니다. 해가지고 그걸 만족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평가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환경평가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보게 되면 사업자 불필요한 규제다. 그 다음에 법 위의 법이다. 인허가 행정 절차에 속한다. 그 다음에 너무 항목마다 만점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게 사업자들한테 늘 듣는 얘기였었고요. 환경부는 이제 좋은 이제 해석이 많았죠. 이게 환경에 대한 산업 대책이다. 소통 창구다. 환경부 정책 실현이다. 이랬었고요. 환경단체는 만났더니 뭐냐면 개발사업 면제부다. 사업자 의도대로 기술자가 작성을 해서 사업자의 하수인이다. 그 다음에 동식물 조사 분야 엉망이다. 허가 후 나몰라라 한다. 이게 당연 단체의 입장이었었고요. 국민들도 여쭤보게 되면 이거 요식행위다.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게 의견들이었었고요. 대행자 같은 경우 기술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거 기술 행정 위주의 너무 제도다. 그 다음에 협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능력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기술자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저감 대책보다는 너무 죄사 요측에 추진돼 있다. 이렇게 있었고요. 승인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고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없다. 지방 조직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 우린 못한다. 이게 많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 환경부의 입장과 승인관의 입장을 두 개 이제 믹싱시켜서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해와 이 진실은 제가 2주 전에 그 환경일보 30주년 이제 발간호에 기고를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우수한 자연을 훼손을 한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영향평가 제도가 주는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들이 이 지역 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수병구역 여러 가지 지역 이제 보존, 자연환경이 줘서 보존할 지역에 사업하겠다고 오게 되면 다 거절합니다. 거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미 간접적으로 뭐냐면 부지 성장 단계에 제도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이게 사전 컨설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제외한 지역에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우수 지역은 보존합시다. 이런 게 이때 나옵니다. 이게 보존할 지역을 우리가 그걸 보존할 이런 게 아니고 여긴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재원 제도인데 이게 인허가 재원 제도이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인허가 지원제도를 대접을 못 받고 있냐 하게 되면 인허가 지원제도는 이렇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외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사전교육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원제도입니다. 이게 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 속에 여기에 하나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왜 유일하게 다른 제도는 뭐 규제다 아니면 다른 제도는 뭐가 어떻다고 타박이 안 되는데 영향평가만 가지고 왜 이렇게 규제라고 타박하는 것일까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우리 지원제도에 속해 있다 영향평가는 그러려고 제가 이걸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종속돼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보통 환경단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지시한 내용들인데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계획팀, 설계팀, 환경팀, 교통팀 이런 분들이 다 기존에 모여서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평가자가 사업자가 둘이 앉아서 하질 못해요.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무슨 사업자가 종속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기다가 언급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저희가 왜 이게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이슈화가 될까 했을 때는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이 사업을 언제 아까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서 사업 내용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대로 사업을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할 창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 때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먼 미래의 얘기고 결국 지금 당장 반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 이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에 대한 찬반이 이게 여기에 투영됩니다. 여기 주민의견 수렴에서. 그래서 찬성하는 사업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의견 수렴 내려면 안 냅니다. 찬성하니까. 근데 반대하는 사업은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투영되는구나. 자꾸 사업의 찬반이 환경영향평가하고 투영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기더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많은 건 이제 생태조사 부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저희가 현재 하는 거는 표본조사 기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키가 얼마야 이랬을 때 청소년 50명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했게 되면 그걸 대표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걸어서 조사하게 되면 그 면적을 따지게 되면 한 10%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해놓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평가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 제도를 우리가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자 이 아랫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가 열심히 해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야 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협의회나 이 승인기관의 역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협의기관, 검토기관, 감시 이런 게 모두 한 몫으로 이루어져서 평가 완전성을 꾀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이거를 다 치고 나가면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서로 간에 뭐 어떤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도 들을 건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완전성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여기서 이 완전성이도 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조사라는 걸 하면서 그걸 다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규제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원래 규제 혁신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회의 때 참석했던 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보냈던 건데 그건 참조하시라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규제 여기 혁신단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평가 제도가 너무 행정 절차에 집중돼 있다 해서 이걸 기술자한테 돌려주십시오. 기술자에 뛰어들어서 뭔가 규제를 풀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규제 혁신단에 보낸 자료를 갖다가 좀 요약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25분이죠. 네. 다음에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럼 이 제도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성숙시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 사업자들도 그 제도 괜찮네.
미래 지속 가능 개발이 맞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난 것이 뭐냐면 사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좀 부여하는 건 어떤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협의권과 승인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거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부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생태보전 협력금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복원했습니다. 복원해. 그러면 이거 생태 분야 저감 비용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저감 대책 수립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 배출 기준이 20인데 영역 협의하다 보게 되면 5로 줄입니다. 이 사람이 15 이상의 효과를 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 환경을 15 이상 지켜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칭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인센티브로 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감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종합 평가를 해서 좀 이 어떻게 되면 정말 이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에서 많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성숙이라는 용어로 제가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게 지금 이제 도시 분야 같은 겁니다. 이게 도시 분야에 보게 되면 이 보십시오. 공공보행 통로, 옥상 녹화, 중수 이런 거 있으면 용적률을 상한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 환경영향 평가에서 열심히 해도 뭐 해주는 게 없어요. 더 열심히 해 밖에 없어.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야 그건 어렵잖아. 같이 우리도 좀 영향 평가 열심히 해서 저감 대책 열심히 해서 환경 보전했으면 거기에 맞게 뭘 해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얘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아까 종합 평가 얘기하는 건데 산지가 이제 보존 산지하고 준보존 산지로 나눠져 있죠. 그 보존을 해제하게 되면 경사도 표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감 대책 같은 거를 좀 종합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사례를 하나 실어놓은 겁니다, 살짝. 그다음에 협의 내용 이행 관리 시스템은 평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도 좀 왜냐면 현장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바뀝니다.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나름대로 좀 그 사업 공사 공정이죠. 공정을 잘 지켜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럼 3개월 정도 스톱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통 공사업은 PF 자금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야 이거 하루에 은행 이자가 얼마인데.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좀 가능하면 현장에서 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건 내용을 언급했던 건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기 좋겠네요. 제가 그러면서 부탁을 드렸던 게 그 혁신단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좀 이제 여기 지속평가 가능 사업단 발족을 부탁드렸었고요.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발전기반 법제화는 제가 이미자 의원실하고 그때 법제해서 같이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미래 준비를 못한다 영향평가가 해서 영향평가 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국회하고 토론을 해서 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독립적 운영기관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뭘 가져갔냐 하면 하천을 다 관리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옛날에 환경부가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실제 사업자가 되는 경험이 이제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하천 사업자가 됐어요, 환경부가. 이러다 보니까 또 셀프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해서 이게 이제 독립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조 사례는 이제 강원도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그 심의 기준이라고 만들려는데 보게 되면 뭐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녹색 건물 인증, 그 다음에 뭐 대기 전력 차단 장치, 벽면율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서울시 정책을 반영해 가지고 심의 조건을 부여해 놨어요. 그럼 평가 대행자는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얼른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따라갑니다. 설계들 따라가고. 그럼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강원도에 맞게 어떤 이런 뭐 가이드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것들이 빠르게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 이제 목표 쪽에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평가 목표 내재했다고 써놨는데 뭐냐면 제주도는 이제 물론 특별법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르게 지금 출발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협의권만 가져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법을 했고, 그 당시에 제주도가 뭔 이제 입장이었었냐면 제주도의 미래를 놓고 딱 봤을 때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영향평가가 이게 좀 이제 중앙정보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가져가면서 대신에 우리도 열심히 할게, 거기서 내공개입니다, 우리 열심히 할게 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스스로 절대보전지역 만들어서 우리가 보존할게, 우리가 상대보전지역 만들어 보존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주도는 현재 절대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존하고 여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지역 수준에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서는 자 우리 관리지역도 보존할게 해가지고 지하수 자원 보존지구, 생태 보존지구, 관광 보존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이제 이게 5등까지 있습니다. 5등까지 해서 1등급, 2등급은 제주 자체에서도 이제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이거를 개발하자고 애쓰지 않아요. 나머지 3에서 5등급에서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1, 2등급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제주도 자구책입니다. 스스로 환경부에다 대고 중앙정부에다 대고 야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이걸 입증한 게 제주도입니다. 근데 강원도도 이걸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강원도에서 최소 어떤 지역은 우리가 지켜내겠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전달이 돼서 그래야 나름대로 협의권의 자율성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토론 시간 돼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혹시 이 포럼이라고 해서 제가 연구 보고서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거리를 던지는 정도로 전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강원도 입장에서 야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위기일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아마 복합적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인기관하고 협의기관이 동시에 갖게 되니까 거기에 복합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성 시비가 이제 일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앞으로 정부가 됐던 환경단체에서 이 절차나 효과에 대한 감심이 아마 이쪽으로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 효과 때문에 이제 개발 압력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도 개발 좀 해야지 하고 이제 증가하겠죠. 이게 현재 우리한테 오는 이제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영향평가는 이제 많은 정보가 축적돼 있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있고요. 이제 킬러 규제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개선 기회가 아닐까, 우리한테는. 이게 아까도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뭐 조항을 두면서 개선할 기회가 우리한테 있겠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해서 기회 요인도 있겠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점은 뭘까 하게 되면 내부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직 기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게 되면 경험, 전문가 이런 조직 기반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목표 기준도 좀 우리가 약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됐다면 이제 뭐 강원도 환경보존 종합계획이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담으려고 하게 되면 천상 바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평가허가 이제 장점은 뭘까 했을 때 좀 보게 되면 이 평가와 허가 이게 통합한 게 분명히 책임성도 명확할 것이고 여기에 맞는 시집탕을 구성하게 되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존과 도정 방향을 갖다가 다 서로 잘 화합해서 나름대로 강원도만에 갖고 있는 평가제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스코핑제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스코핑 지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안 의견, 우리가 의견은 초안, 본안, 보안, 협의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좀 일관성 있게 유도되는 게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안 의견하고 본안 의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의견이 중복 안 됐으면 좋겠다 해서 초안 의견 단계에서도 필요하면 협의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됐네 하면 협의 의견 정도의 수준을 잡아주고, 안 되는 것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술자, 현장 기술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자 참여가 필요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이 기술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 중심의 진행이 맞고, 학계 전문가 참여로 검증하는 것이고, 단체 주민 참관으로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코핑도 그렇고 다 심의위원이에요, 서로 모두가. 그럼 심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스코핑이 서면심의로 되고 있어서 의견만 던진 그만이에요. 그게 어떻게 토론되고 의결사항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결을 하게 되면 제안, 수정 제안 다 있고 자기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심의가 자문처럼 그냥 회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 스코핑 제도에서 모든 거에 했듯이 이 단계에서 이제 기술자 중심으로 가면서 학계 전문가 참여로 좀 더 검증하면서 강화하고, 이렇게 참관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정착이 수월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대책으로 시스템을 평가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일들은 생략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아까 협의의 일관성하고 제안 의견대로 분석 하트고. 그 다음에 강원도 입장에서의 이제 이건 제가 강원도 아까 생태자연도가 좀 너무 높았어요. 1등급도 많고 2등급도 많고, 그러니까 못해. 근데 그래도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강원도 1등급 중에서도 아니면 2등급 중에서도 우리 이 정도는 보존할게.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개발 잠재력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하려면 거기에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밑간 평가 대행자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강원도에서 당연히 만들어내서 그게 되게 되면, 제시되게 되면 아마 이게 될 겁니다. 해서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 강원도의 생태자연도 1등급하고 서울도의 1등급하고 가치 같으냐. 환경영향 평가는 평가라는 용어의 자체에 가치평가라는 게 들어있는데 어째서 이 가치평가가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생태자원도 처음 만들 때에 제기됐던 의문입니다. 그때 제기도 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전국으로 생태자원 등급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강원도 1등급하고 서울시 1등급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그럼 지역계수를 넣어주세요. 지역계수. 근데 그걸 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건 참조 자료입니다. 이건 이렇게 안 했는데 나중 영향평가 때 이게 환경 기준식으로 적용되면서 강화됐죠, 적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태 자연도가 이게 이제 기준처럼 적용이 되면서 개발 불가 이렇게 났던 거죠. 당초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건 전체 대한민국을 총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였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다시 그러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1등급은 환경보호 정책 같이 하고, 그럼 2등급인데 2등급에서는 이 정도에 우리는 다시 2등급을 우리는 ABC 나눠서라도 우리는 보존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는 개별 잠재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몰라서 토론을 이제 해주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발표한 거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더라 하고 발제한 거에 불과하고, 강원도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의견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토론 의견을 해달라고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또 되고 돌아가셔도 여기 이제 토론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